모기는 좋겠다. 피를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잖아. 동생 민세는 물병의 주둥이를 할짝거리면서 말했다. 얼마나 할짝거렸는지 벌써부터 입술과 그 주변이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시뻘개졌다. 뭐야? 벌써 다 마셨어? 아껴 먹으라 했잖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붉은 피로 가득 차 있던 물통이 텅 비어 있었다. 그렇게 아껴 마시라고 충고를 했건만 민세 녀석은 벌써 다 마셔버렸다. 원망스러운 마음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지만 철없는 동생 민세는 붉게 물든 치아를 드러내며 해맑게 웃을 뿐이다. 형, 나 좀만 더 주면 안 돼? 어제 준 걸 벌써 다 먹은 거야? 민세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맙소사. 성인 흡혈 인간이 먹어도 3일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양이었지만 저 어린 녀석이 그 많은 양을 하루 만에 몽땅 마셔버렸다. 어느 흡혈 인간에게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확실히 이상하다. 아니, 이상해졌다. 엄마 아빠가 말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일까? 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사라진 뒤부터 동생의 갈증이 심해졌다. 애정 결핍 때문일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확실했다. 형아, 미안해. 하지만 계속 먹지 않으면 이상해질 것 같아. 난 머리를 긁적였다. 민세는 그런 나를 보다가 이내 책상에 놓여있던 내 물통으로 시선을 옮긴다. 난 물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놨다. 민세의 눈도 내 물통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거라도 마실래? 응, 마실래. 내가 물통을 건네자 민세는 미친 듯이 들이켰다. 마치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들이키듯 미친 듯이 먹어댔다. 체하겠다. 좀 천천히 마셔. 민세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한참을 들이켰다. 한눈에 봐도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집착이 심해 보였다. 민세는 물병에서 입을 떼고는 빨개진 윗입술을 소매로 훔치더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세가 내게 물었다. 형 건 맛이 좀 이상해. 응, 아마 민세한테는 이상할 수도 있어. 난 다른 거랑 섞어서 마시거든. 난 몇 달 전부터 물이나 다른 음료들과 섞어서 마시고 있다. 민세가 피를 너무 마시는 덕에 본의 아니게 내가 절약하고 있는 노릇이었다. 처음엔 맛이 별로였지만 지금은 적응돼서 많이 괜찮아졌다. 나는 그냥 피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형은 좀 특이하네. 어린 동생이 그 사실을 알리가 만무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앞으로 더 많이 먹을 텐데. 피를 많이 먹는 동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사라진 엄마 아빠도 연락이 되지 않고 돌아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힘들었다. 헌혈차라도 털어버릴까? 무심코 뱉은 말에
종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정도야? 그 정도로 피가 부족해? 종수는 나와 내 동생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었다. 그만큼 종수와 나는 편한 사이고 친한 사이다.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예전에 아빠가 구해놓은 피는 거의 다 마셨어. 앞으로가 문제야. 난 어디서 피를 구해야 하는지도 몰라. 엄마 아빠만 있었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나 보구나. 그것도 걱정이고 동생도 걱정이야. 걱정거리가 태산이야. 난 복잡한 심정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민준이, 넌 괜찮아? 피 아껴 먹으려고 물이랑 섞어 먹잖아. 피 먹고 싶지 않아? 글쎄, 요즘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몸에도 별로 이상 없고. 피를 섭취하는 양을 줄여도 몸에는 별로 이상이 없었다. 양을 처음 줄이기 시작할 때나 갈증을 느꼈지. 지금은 괜찮아졌다. 내 생각에 금혈은 인간의 금연보다 쉬운 것 같다. 근데 네 동생은 왜 그러냐? 이러다가 네 동생 다른 사람들 피 빨아먹는 거 아니야? 막 괴물처럼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종수의 말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 흡혈 인간들은 굳이 인간의 피만을 고집해서 먹을 필요가 없다. 동물의 피를 마셔도 전혀 지장 없다. 그리고 우린 변신 같은 거 할 줄 모른다. 인간을 압도하는 무지막지한 계력도 신비한 마력도 없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종수를 이빨로 물어뜯어도 종수는 흡혈 인간이 되지 않는다. 그저 종수의 목에 이빨 자국이 생기고 나만 미친놈 취급받을 뿐이다. 그렇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모두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허구다. 실제 흡혈인간은 매일 일정량의 피를 섭취해야 할 뿐이지 그 외에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고 보면 인간들의 상상은 참 풍부한 것 같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짐승같이 날카로운 송곳니와 박쥐의 날개를 달아줬다. 몸에 좋은 마늘도 못 먹게 하고 십자가를 이용해 종교의 자유도 빼앗아갔다. 참고로 나는 밥을 먹을 때 은수저를 쓴다. 어쨌든 그런 인간들의 공포를 자극시키는 상상 때문에 괜히 흡혈 인간들만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그나저나 정말 피가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 산에 가서 사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 그건 나도 몰라. 우리 흡혈 인간에 있어서 금혈은 금기사항이거든. 피에 대한 갈증은 꼭 해소해줘야 된다고 들었어.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럼 너는? 조금 먹는데도 아무 문제 없잖아. 개인차겠지 뭐. 나도 피는 섭취하고 있잖아. 본의 아니게 양을 줄여서 그렇지. 너도 참 힘들겠다.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나중에 사냥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꼭 도와줘. 알았어. 내가 꼭 도와줄게. 종수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 모습이 그다지 신뢰가 가질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일이 터졌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지하실 창고에 있던 드럼통이 싹 비워져 있다. 그나마 남아있던 피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양이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당장의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며 민세를 불렀다. 야! 김민세! 이리 와봐. 어? 왜? 방 안에서 민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빨리 나와봐. 민세가 조심조심 걸으며 내 앞에 섰다. 쭈뼛쭈뼛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딱 범인의 모습이다. 난 마음을 굳게 먹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지하실에 있는 드럼통은 손 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민세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너 거기 있던 피 전부 먹었지? 미안해, 형아. 내가 잘못했어. 민세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지? 민세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막상 내 머리는 동생에게 무슨 벌을 줘야 할지 몰랐다. 동생을 혼내는 건 엄마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때렸을까? 잔소리만 했을까? 너 벌로 3일 동안 피는 못 먹어. 마시고 싶을 때 꾹 참고 물 마셔. 그리고 먹고 싶어도 이제 없어서 못 먹어. 형이 어떻게든 구해올 거지만 그때까지 먹으면 안 돼. 피 마시고 싶다고 투정도 부리면 안 되고. 알겠지? 무심코 말을 내뱉었다. 그냥 그 정도의 벌이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로 피가 없었다. 그럼 이제 화장실 가서 눈물 닦고 세수해. 민세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로 향했다. 나도 모르게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확실히 동생을 혼내는 건 힘들다. 나이 차이도 꽤 나서 다루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나저나 정말 사냥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헌혈차를 테러할까? 답답한 상황에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내일이 주말이라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다. 근데 정말로 자신 있냐? 아빠 따라서 낚시는 해봤지만 진짜로 사냥해본 적은 없어. 주말에 집에 놀러온, 아니 사냥을 도와주러 온 종수가 말했다. 물론 나 역시 사냥 같은 걸 해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뿐이었다. 일단 이거라도 해봐야지. 난 종수에게 밤새 만든 덫을 보여주며 말했다. 인터넷을 뒤지며 찾아낸 덫을 만드는 방법을 보며 어설프게 흉내를 내보았지만 역시 어려웠다.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재료도 턱없이 부족해서 모양이 많이 엉성했다. 동네 뒷산에 있는 토끼나 다람쥐를 잡기 위해 만들었지만 개미라도 이런 덫에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잡히긴 할까? 종수는 한심스럽다는 듯 내가 만든 덫을 쳐다봤다. 종수는 내가 만든 덫을 손으로 더듬더듬거리더니 영 아닌 모양인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간단하게 세 총이나 만들 걸 그랬나? 맞추지도 못할걸? 차라리 잠자리 채를 가져가지 그러냐? 아니면 비비탄 총도 괜찮고. 뭘 해도 이 엉성한 덫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걸로 잡을 수는 있겠냐? 종수가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는 게
거슬렸다. 덧 만드는 건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핀잔만 주고 있다.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종수밖에 없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다. 근데 얼마나 잡아야 돼? 나도 잘 몰라. 동물마다 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마음 같아선 그냥 한 마리라도 잡혔으면 좋겠다. 민세는? 어제 혼전 냈더니 나 피하는 것 같아. 아침 먹고 방에 들어가서는 나오질 않네. 어린애를 잡고 싶냐? 너랑 10살이 넘게 차이나. 종수가 양 손가락을 쫙 펴 보이며 나를 꾸짖었다. 몰라. 사냥이나 빨리 가자. 근데 이거 불법 아니야? 종수의 갑작스러운 의문에 놀랐지만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사냥하러 나가서 괜히 허무막했다. 날이 저물도록 쥐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누리는 투덜거리며 산길을 내려왔다. 애시당초 종수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도대체 이 모양이니까 잡지를 못하지.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종수가 자꾸 시비를 걸었다. 너도 도와준다면서 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런 잔소리는 도와주고 나서 하라고. 더 들이줘봐. 내가 한번 설치해볼게. 됐어. 내가 거절하자 종수는 내가 들고 있던 덫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아당겼다. 아, 놓으라고. 내가 한 건 그저 종수를 뿌리치기 위해 살짝 팔을 휘두른 것뿐이었다. 물론 종수가 짜증나게 해서 기분은 상해했었지만 종수를 어떻게 하기 위한 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종수는 내가 슬쩍 휘두른 팔에 맞고는 산길 아래로 털썩하고 떨어졌다. 종수야! 내려가서 종수를 불러봤지만 종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인적이 아주 드문 산이라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내 추악한 두 눈동자에 그것이 보였다. 종수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끈적거리며 붉은 액체가 아주 달콤할 것 같은 피.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잠깐 미친 모양이다. 의식이 없더라도 당장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 건데. 근데 종수는 지금 우리 집 지하실에 놓여있다. 게다가 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종수를 지하실에 옮겨놓으려 별짓을 다 했다. 더럽고 추악하다. 거기에다가 난 처음으로 우리 집이 인가에서 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 시발 좆됐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토 나올 것 같았다.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손끝이 저렸다. 마치 내가 아닌 기분이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 갈까? 순간 지하실 어딘가에 있던 녀석이 내게 속삭였다. 아깝잖아. 안 아까워? 도대체 뭐가 아깝다는 거야, 이 미친 새끼야! 주먹으로 있는 힘껏 지하실에 걸려있던 거울을 쳤다. 거울은 산산조각이 난 채 공중에서 흩뿌려졌다. 거울 속에 비치는 악마 같은 내 모습도 산산조각 났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고 싶었다. 난 지하실 차가운 바닥에 종소에 시신을 둔 채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지하실 문을 잠갔다. 한참 골아 떨어져 있는데 현관 벨소리가 울렸다. 민세야, 나가서 문 좀 열어봐. 순간 머릿속에 종수의 시체가 떠올랐다. 설마? 화들짝 놀란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집에 찾아온 게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불이 나게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누군지 확인했다. 누구세요? 관리자인데 잠깐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왠지 경찰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은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 앞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나를 보더니 표정을 찡그렸다. 이 미친 뱀파이어 새끼. 그는 다짜고짜 내 목을 움켜쥐더니 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나 놀랐다. 무엇보다 그가 내 정체를 알고 있었다. 누구야 당신? 정체가 뭐야? 내가 묻자 그가 고개를 까딱거리며 말했다. 말했잖아, 관리자. 그러는 너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넘어져 있는 날 이렇게 세우더니 지하실로 곧장 끌고 갔다. 그리고는 지하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더니 나를 그 안으로 던져넣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뭐가? 뭐를? 거기 누워있는 거 먹으려고 잡은 거 아니야? 그는 손가락으로 종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먹으려고 잡다니. 그러자 그가 코웃음 치며 말했다. 그럼 어제 병원으로 안 가고 왜 여기 둔 거야? 혼자서 몰래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이번 일은 봐줄 테니까 빨리 그놈 피를 먹기나 해. 나 역시 네가 네 부모처럼 인간들에게 탄로나면 곤란해지니까 뭐해? 안 먹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먹어. 그가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탈로나? 그리고 늦기 전에라니? 너 근기를 깬 지 얼마나 된 거야? 무슨 소리야? 뭐야? 모르는 거야? 자, 이걸로 네 얼굴을 좀 보라고. 그는 내게 거울을 던져줬다. 거울을 받아든 나는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맹수처럼 날카로운 송곳니와 붉은 눈동자,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내 모습은 영화에서나 보던 뱀파이어의 모습처럼 변해 있었다. 어서 피를 먹어. 더 이상 변하고 싶지 않으면. 싫어. 내가 먹여주길 바래. 그는 품에서 칼을 꺼내 종수의 복부를 뜯어냈다. 그러자 피가 꿀럭꿀럭 나왔다. 그는 그런 피를 한 주먹 쥐더니 내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러자 온몸에서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이깔을 타고 흐르는 종소의 피를 손으로 훔쳐내 다시 입으로 밀어넣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환상적인 맛이었다. 회복이 빠른 체질인가 보네.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군. 그가 내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다시 거울을 보자 조금씩 내 모습이 다시 인간처럼 변하고 있었다. 이제 알겠지? 뱀파이어들이 피를 먹는 이유.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먹으면 변해버리거든. 정신도 육체도. 그나저나 이 시체는 내가... 으악! 그가 말을 하던 중에 갑자기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뒤에서 무언가가 그의 복부를 간통해 튀어나와 있었다. 손이었는데 인간의 손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가 무릎을 꿇고 부석 쓰러지며 그의 뒤에 있던 것에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정말 괴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생명체였다. 순간 그 괴물이 겁에 질린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형, 혼자 뭐 먹고 있어? 대학교 친구인 경수한테 들은 이야기다. 지난주 교통사고로 당한 경수는 심한 타박상을 입게 되어 출근이 어려워졌다. 결국 회사에 병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쉬기로 했다. 경수는 결혼했지만 아내도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다. 병가를 내고 처음에 이틀 동안 편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사흘째부터 점점 지루함이 밀려왔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외출도 어려웠으니 집 안에서 꼼짝없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이 난 듯한 아이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 경수는 죽음이 방학 시기인가? 그렇게 생각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도 비슷한 시간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층에 애들이 둘이나 있었나? 경수가 사는 곳은 큰 아파트 단지였지만 평소 낮에는 조용한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것도 아니었고 적막한 분위기를 덜어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점심을 챙겨 먹기 귀찮았던 경수는 피자를 주문했다. 그런데 주문한 피자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아 꽤 많이 남겨버렸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시간 아내와 같이 한 번 더 먹었을 테지만 경수는 문득 위층 아이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경수는 친절한 마음으로 남은 피자를 가져다 주기로 했다. 위층엔 누가 사는지 몰랐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문에 난 작은 구멍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누구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수는 아래층에 살고 있다고 밝히면서 남은 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안은 지독하게 어두웠다.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여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어둠에 가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경수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문틈으로부터 불편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순간적으로 위화감을 느낀 경수는 무심코 아래쪽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의 얼굴이 있었다. 현관문은 단지 조금 열려 있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여자의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세 명의 얼굴이 쭉 늘어서 있었다. 그럼 받을게요. 여기 주세요. 경수는 문틈 사이로 피자 상자를 밀어 넣었다. 그러자 아이들의 작은 손이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붙잡았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새 얼굴이 경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고마워요. 소름 끼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수는 황급히 뒤를 돌아 집으로 걸어갔다. 뭔가 불쾌했다. 뭔가 이상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얼굴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 없는 모습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걸음이 빨라졌다. 한시라도 빨리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러댔지만 도무지 내려오는 기색이 없었다. 안 되겠다. 경수는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리고 계단 문을 열렸던 순간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경수는 두려움에 천천히 뒤돌아봤다. 10m쯤 떨어진 복도 끝. 거기 세 개의 얼굴이 떠 있었다. 문틈에서 봤을 때처럼 얼굴을 반쯤 드러낸 채 텅 빈 눈으로 경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목이 없었다. 경수는 그 순간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3계단씩, 5계단씩. 도망쳐야 한다. 멀리, 더 멀리. 그리고 편의점에 도착한 경수는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위층에서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수의 윗집 욕조에서 목이 없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사망한 지 약 3일이 지난 상태였다. 그 집 남편이 지명수배자로 떠올랐고 같은 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경찰이 그 남편을 발견한 장소는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 남편은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발견되었다. 어두운 밤 아파트 건물을 수색하던 경찰이 수상한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그리고 옥상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난간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남편은 경찰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 순간 난간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닿자 난간 아래에 매달린 얼굴들이 드러났다. 3개의 목이 없는 얼굴. 핏기가 사라진 채 웃고 있었다. 그 남편은 난간 쪽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더니 곧바로 검은 그림자처럼 추락했다. 경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잠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불을 켜둔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디지털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3분. 모르는 번호였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경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희미한 목소리.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위층 현관에서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였다. 경수는 얼른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때 TV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거실 불이 깜빡거렸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비치는 어둠 속에서 뭔가가 서 있었다. 경수의 아파트는 10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밖에서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라는 순간 사랑과 눈을 마주친다. 꽤나 끔찍한 일인 것 같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팀원들과 간단하게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늘 타던 버스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큰 숨을 깊게 품었다가 내뱉었지. 내 하루의 노고가 그 한숨과 함께 해소되면 좋으련만. 그래도 난 안정된 이 생활에 나름 만족해. 빨리 집에 들어가 샤워하고 그대로 쓰러져 편안하게 잠들고 싶은 생각뿐. 그 시간이 유일한 낙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난 평상시와 다를 것 없이 자연스럽게 13층 버튼을 눌렀어. 그래, 적어도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하루의 끝자락일 뿐이었지. 그런데 1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떤 여자의 비명소리 때문에 난 자지러지게 놀라게 되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복도가 일자로 쭉 뻗어 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현관문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왼쪽편엔 내 명치만한 높이에 담이 있어. 그리고 난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소리가 나게 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내가 보게 되었던 담 너머로 어떤 여자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여자와 눈이 마주친 거지. 근데 떨어지는 그 여자의 손가락이 위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더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찌나 빨랐던지 퍽 하는 마치 커다란 수박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난 빠르게 담 쪽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여자가 떨어졌던 위치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봤는데 이미 그 여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듯 널브러져 있었어. 그리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어. 아마 떨어지는 순간에 곧바로 죽었나 봐. 그리고 난 여자가 떨어졌던 위쪽으로 올려다봤는데 그 순간이었어. 내가 고개를 들어 올리던 그 순간 말이야. 아마 조금 전 떨어졌던 저 여자의 아이로 추정되는 남자애가 그녀를 뒤따라 떨어지고 있는 것을 코앞에서 맞닥뜨린 거야.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던 그 아이도 곧이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졌어. 헌데 참 이상한 게 목격자는 아무래도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어. 그냥 나만 본 것 같아. 그리고 난 구급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건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가 떨어지면서 나게 된 비명소리 때문인지 아파트 주민들이 뒤늦게 한두 명씩 나오더라고. 그래, 저 사람들이 신고하겠지.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난 아득해지는 정신줄을 붙잡으며 집으로 들어왔어.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야.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 난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내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사건에 대해 떠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지. 그 여자와 아이는 18층에 거주하던 우리 주민이었대. 남편 없이 단 둘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죽기 얼마 전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어려워진 자신의 형편을 비관한 살로 마무리 지을 듯 보인다더라. 비록 유서 따위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애가 뭘 한다고 같이 죽을 생각을 했대. 애를 혼자 두고 떠나긴 그렇겠죠. 안 그래요? 난 주민들을 뒤로하고 덤덤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살? 말이 돼? 유일한 목격자는 나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은 너네들도 목격자야. 그래, 다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순서가 이상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자랑 아이가 떨어진 시간 격차 말고도 한 가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 여자는 분명 거꾸로 떨어질 때 무언가에 잔뜩 겁을 먹어서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이었거든.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위를 올려다봤을 때 뒤이어 빠르게 떨어지면서 끔찍스럽게도 한박 웃음을 짓던 그 아이의 소름 돋는 표정. 미국에서 알게 된 사람 중 A라는 사람이 있다. 19살 때 2달간 LA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으려 현지 대학 ESL 수업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나 말고 다른 한 명이 다였다. 그 외에는 중국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내가 속한 반은 아래에서 3번째 등급에 들어가는 반이므로 솔직히 영어 실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힘들게 어학연수까지 왔는데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서툰 영어를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 애썼다. 그러던 중 친해진 사람은 바로 A라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A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아저씨였다. 그는 영어에 별로 자신이 없는지 나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면 그저 옆에서 웃으며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다. 그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나에게 깜깜한 저녁이 되면 위험하다는 말과 함께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 자신의 차로 나를 데려다 주곤 했다. 점심을 같이 먹을 때면 식사 비용도 거의 A가 냈었다. 미국에서 지낸 2달 동안 A는 나에게 정말 잘 해주었다.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 데려다주고 점심 또한 매번 A가 사줬다. 그리고 가끔 휴일 때 날 아울렛에 데려가서는 구두나 옷을 사주기도 했었다. 난 괜찮다고 몇 번이고 말렸지만 그저 A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넌 학생이고 난 사장이야. 나 돈 많아. 괜찮아. 억지로 서툰 영어로 말하며 내게 선물을 안겨주었었다. 그리고 2달이 지나 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A는 영어를 배우는 한편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이메일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의 회사 명함을 건네주었다. 나 또한 A에게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연락달라는 말과 함께 내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A에게 메일이 왔다. 나 중국으로 돌아왔어. 반가운 그의 메일이었다. 난 당장 A에게 답장을 해주었다. 중국에 꼭 놀러 갈 것이라고. 그리고 난 여름방학 때 중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A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깜짝 놀랄 만큼 영어가 능숙해진 A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A, 영어가 엄청 늘었네요? 그렇지 않아. 영어보다는 차라리 한국어가 편합니다. 아니, 한국어는 또 언제? 난 깜짝 놀라 그에게 물었다. 그는 알고 보니 나를 알기 전부터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내가 억지로 영어로 말을 걸어오니 A도 영어로 받아주려 애썼던 것 같았다. 그리고 난 A와 함께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호텔로 이동했다. 솔직히 난 작은 호텔 정도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꽤나 큰 호텔이었다. 난 깜짝 놀랐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A는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다.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도 데려다주고 호텔은 무료로 묵게 해줬었다. 그리고 낮에는 나 혼자 관광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었고 A가 일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 4일째 머무르던 날이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 3명에게 봉변을 당했다. 그냥 난 별 생각 없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무어라 말을 걸어왔다. 중국어로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도통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그에 난 멍하니 있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내 양팔을 뒤에서 끌어안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리 중 다른 한 사람이 내 지갑을 꺼내 돈을 들고 도망쳤다. 그날 저녁 내게 사정을 들은 A가 버럭 화를 내더니 갑자기 이리저리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난 경찰에 갈까 생각만 하다 도저히 겁이 나서 뭘 어쩌지도 못한 채 그냥 호텔로 다시 돌아왔었다. 그리고 A가 내게 돈을 건네주었다. 괜찮아. 돈은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때까지 이거 써. 난 거절했다. 하지만 A는 이건 용돈이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난 A가 건네주는 돈을 감사히 받았다. 그렇게 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낮에는 A가 아는 분과 함께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하는 전날 저녁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범인 중 한 명인 것 같은 남자가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채 울면서 돈을 갚으러 온 것이다. 그 남잔 A 친구라는 사람이 데려왔다. 그리고 내게 강제로 사과를 시켰다. 난 대체 이 상황이 몹시도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그저 뭉그러진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니 연신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는 잔뜩 화가 덜 풀린 것인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청년은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는 A에게 질질 끌려 나갔다. 헌데 등 뒤로 보이는 청년의 왼쪽 손목은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A는 싱글벙글 웃으며 예전에 그 서투른 영어로 내게 말했다. 다른 두 사람 이제 없어. 그 사람들 죄인이야. 나쁜 짓 했어. 경찰에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라. 그리고 난 그때 A의 사업이 이런 사업이었구나 싶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도중 다리가 덜덜 떨려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지금도 A와 연락은 하고 있고 그가 좋은 사람인 것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의 일을 가끔씩 떠올리면 너무나 두렵다. 중국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사람에겐 한없이 간대하지만 적에게는 그 무엇보다 혹독하다는 말은 절대 과언이 아니었다. 아직도 여전히 A는 종종 나에게 연락을 하곤 한다. 하지만 난 예전처럼 편하게 답장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떠올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려온다.
한참 세월이 흘렀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아직도 내 기억이 선명히 남아 쉽게 잊지 못하고 있다. 때는 연말의 겨울이었다. 어느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문득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차가 보였다. 주차 구역에 차를 댔다가 바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주차장 안을 계속 빙빙 돌기도 한다. 뭐 하는 건가 싶어 계속 지켜보고 있자 내 옆까지 차가 오더니 이내 멈춰섰다. 곧이어 차 안에서 깡마른 중년 여자가 나왔다. 딸인 듯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소녀와 그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소녀가 딸을 내렸다. 그 중년 여자는 딸들에게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 주었다. 뭐야, 자판기 찾던 거였어? 자판기를 찾고 있었나 싶어 나는 곧 흥미를 잃고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선착장 건물 옆으로 경찰차가 멈추더니 늙은 경찰관 한 명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내렸다. 그들은 꽤나 한가로워 보이는 것이 사건 같은 게 생겨서 온 건 아닌 듯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연말이니까 순찰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겠지. 슬슬 배가 올 시간도 된 것 같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주차장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자 좀 전에 봤던 그 경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달려가고 있었다. 바다를 향해서.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이 경차가 천천히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차의 앞부분부터 바닷속으로 사라져간다. 난 그것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외친 차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외침에 순간 정신을 차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 떨어진 절벽으로 달려왔다. 경차는 뒤쪽만 수면에 내민 채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차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선착장 건물 안에서 직원들과 경찰관 2명이 달려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터라 그저 절벽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발만 구를 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선 답답함과 무력감이 가득 찬 긴장만이 흘렀다. 하지만 곧 젊은 경찰관이 웃옷을 벗었고 권총이 달린 벨트를 풀어 나이가 많은 경찰관에게 건넸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쉬더니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수면에 닿아서 그런지 바닷속으로 잠시 사라졌던 경찰관은 수면에 떠오르자마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경찰을 향해 빠르게 헤엄쳐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관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수영을 그리 잘하지 못하는 것인지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강한 의지력 덕인지 경찰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다 차체에 손을 얹어 뒷유리 위로 뛰어 올랐다. 다행히 경차는 경찰관이 올라탔지만서도 수면 위에 떠 있었다. 절벽 위에선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경찰은 창문을 향해 소리치며 차 뒤쪽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차가 물 위에 떠 있다면 차 안으로 아직 공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이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아도 경찰관의 주먹에서 피가 나 새빨갛게 물든 것이 보였다. 그럼에도 그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지만 창문은 좀처럼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이 차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선이 경차 근처로 오면 모두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 듯 보였다. 근데 속도 조절을 잘못한 탓이었을까? 어선은 그대로 경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경찰관은 크게 튀어올라 바다로 날아갔다. 게다가 어선에 부딪힌 탓에 경차는 급속하게 바다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절벽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깜짝할 사이 경차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다. 잠시 뒤 어선에 구조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왔다.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친 젊은 경찰관에게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나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다. 비록 구조할 순 없었지만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땅에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놀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의 눈물 앞에서 어떤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딸들과 함께 신을 택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잠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도 슬프게 울던 그 경찰관을 잊지 못한다.